1965년 독일 루르 탄광에서 한국 청년 3명이 갱도에 갇혔습니다. 산소 농도 8%, 지하 1100m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한 명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날 밤 독일 방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벌어가는데 왜 우는 걸까요?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독일의 130년 전통 제조 명가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중국 자본은 1조 5천억 원을 제시했지만 직원 2,600명은 한국 기업을 선택해달라며 서명했습니다. 한때 1100m 아래로 내려가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택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체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뒤집힌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00m 아래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눈물이 60년 뒤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의 기록입니다. 산소 농도 8% 속에서 살아남았던 눈물이 어떻게 2,600명의 선택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우는 걸까요? 라는 조롱이 어떻게 침묵으로 바뀌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입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날 3명 중 저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돈을 벌러 독일에 왔습니다. 여동생 학비 때문이었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1965년 제 월급은 6,000원이었고 집 빚은 그 3배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0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100m.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1965년 9월 12일 저는 24이었습니다. 독일 루르 지역 탄광, 제 생애 첫 해외 근무지였죠. 아침 6시에 내려갑니다. 저녁 6시에 올라오죠. 12시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석탄을 캤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고 아물고 다시 터졌죠. 동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남은 계약이 몇 달인지. 그날 오후 2시 40분. 천장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지지대가 휘어지는 소리였죠. 저는 곡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병수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가.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등 뒤에서 쿵 하는 진동이 왔습니다. 돌가루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3명이 갇혔습니다. 저와 이병수, 박철호였어요. 출구가 막혔습니다. 사방이 돌덩이였죠. 손전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이병수 괜찮아?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네. 대답이 작았어요. 저는 출구 쪽 돌을 밀어봤습니다. 꿈쩍도 안 했죠.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계기판이 깜빡였어요. 8%.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먼지가 들어왔고 내쉬면 공기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병수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박철호가 그를 흔들었죠.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병수의 맥을 짚어봤어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철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태식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먼저 간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축 늘어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손목시계는 깨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해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릴 소리였어요. 구조대였습니다. 여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다시 소리쳤죠. 여기 사람 있어요. 돌덩이가 무너졌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구조대가 왔습니다. 3시간 후였어요. 저만 살아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갈 때 2사람의 얼굴을 봤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독일인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일은 언제 복귀하겠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로 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썼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넸죠.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검은 물이 발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만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여동생 앞으로였어요. 오빠는 괜찮다. 학비 꼭 보낼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독일의 밤하늘이었죠. 별이 보였습니다. 고향에서 보던 별과 똑같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우리도 언젠간 달라질 거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죠. 이병수와 박철호의 목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침은 제 아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아이는 제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독일 방송국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뒤 1965년 9월 15일이었죠. 숙소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루르 지역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탄광 입구, 구조대,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제 모습.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광부 3명이 갇혔으나 1명만 생존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을 벌어가는데 왜 우는 걸까요? 옆에 앉은 여자 앵커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생존했으면 다행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눈물을 클로즈업했죠. 그들은 이미 다음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스튜디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이병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철호의 마지막 손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웠던 그 손. 왜 울었냐고요? 친구가 죽었으니까요.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몇 시간 전까지 웃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숨이 멎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앵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동생 학비를 보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천장이 더 낮아 보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지하에 도착해 곡괭이를 들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석탄을 캤습니다. 1번, 2번, 3번. 리듬을 맞췄죠. 손에 땀이 찼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열었지만 한 숟가락도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인 광부가 담배를 물고 말했습니다. TV 봤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울더라. 짧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다른 광부들도 웃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웃음은 한동안 뒤에서 이어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 깊이 내려갔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죠. 지지대를 보면서 일했습니다. 혹시 또 무너지지 않을까? 손이 자꾸 떨렸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저녁 숙소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보낸 것이었죠.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재미있어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동생은 모를 겁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창밖을 보니 독일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하늘과는 달랐어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물의 값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계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다시 내려갈 수 없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TV에서 본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고 검은 가래가 묻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닦아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도 내려가야 합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110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언젠가 답을 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2026년 2월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미넨에 있습니다.
42세. 한국 정밀 AI 기업 전략 대표. 제 명함에 적힌 직함이에요.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60년 전 아버지가 본 독일과는 달랐죠. 테이블 맞은편에 한스 바그너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세. 4대째 이어온 독일 기업 CEO였어요. 125년 전통의 정밀기계 제조사. 한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숫자가 보였습니다. 6천억 원. 인수금액이었죠. 기술 이전은 3년 내 완료. 한국 측 경영 참여는 이사 1인까지. 한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독일에 유지합니다. 이건 양보 불가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CEO님,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한스가 저를 봤어요. 돈 때문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웃었어요. 맞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돈입니다. 당신네 빚을 갚아줄 돈이죠. 한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일 측 임원 5명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귀사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작년 손실만 800억 원. 현금 흐름은 100일 내 고갈 예정이고요.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3년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귀사 주거래 은행 3곳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100일입니다. 100일 후면 지급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인수고 뭐고 없어요. 파산 절차만 남죠. 한스의 턱이 굳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감히. 그가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스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때 우리 탄광에서 일하던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탄광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탄광입니다. 60년 전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석탄 캤잖습니까? 한스가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돈 받아갔고 그 돈으로 나라 일으켰죠.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죠. 한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1100m 지하에서요. 한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965년 9월 12일.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3명이 갇혔고 2명이 죽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말했죠. 서류에 독일어 대본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벌어가는데 왜 우는 걸까요? 저는 서류를 한스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영상을 봤습니다. VHS로요. 아버지가 밤마다 그걸 보시더군요. 한스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폐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폐활량 42%. 의사가 10년이라고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은 20%입니다. 병원에 계세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십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CEO님. 저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한스가 저를 봤어요. 당신네 탄광 덕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때는 광부였지만 지금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60년 전에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굳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인수 안 해도 돼요. 당신네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조건을 다시 가져오십시오. 제대로 된 조건으로요. 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협상을 깨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깨는 겁니다. 저런 조건을 가져오는 순간 이미 깨진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에 제대로 된 조건을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독일어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위는 시내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항공편 예약 대기. 이틀 후 출발 가능하도록.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팅 요청입니다. 중국.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독일 기업이 흔들리면 중국이 움직입니다. 언제나 그랬죠. 일정 잡으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갑니다. 기사가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민행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60년 전 아버지가 본 풍경.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선택하는 쪽에 서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도연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독일은 어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일하던 곳이 여기였어요. 그래.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늘 아빠 면회 다녀왔어. 상태는 비슷하시더라. 산소 호흡기는요? 계속 달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이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라. 몸 챙기고. 네,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간다고요. 그래, 전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60년 전 봤던 그 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당신이 서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곧 병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15일이었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1시간 남았죠. 캐리어는 이미 차에 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대표님, 독일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 거절하세요. 네, 거절하라고요. 이틀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 연락 없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는 건 성의가 없는 겁니다.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따뜻한 게 나왔어요. 창밖으로 민행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스였어요.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한스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김 대표. 한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했어요. 네, CEO님. 오늘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요? 지금 당장.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항 가야 합니다. 2시간 후 비행기 타요. 김 대표, 제발. 한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발이라는 단어를 삼켰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주십시오.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네. 얼마나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호텔 회의실로 오십시오. 혼자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항공편 3시간 연기. 회의실 예약. 40분 후 한스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한스가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새 조건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수금액 6천억 원. 변동 없음. 경영권 한국 측 이사 3인. 늘었습니다. 기술 이전 즉시 개시. 빨라졌어요. 본사 위치 협의 가능.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CEO님 자리는요? 한스가 저를 봤어요. 제가 유임됩니다. 얼마 동안요?
5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5년은 너무 깁니다. 2년이면 충분해요. 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3년은. 2년입니다.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류에 펜으로 썼습니다. 한국 본사 설립, 연구개발 기능 전부 이전, 독일 본사는 생산만 담당. 한스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건 사실상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125년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독일에 뿌리를 둔 CEO님,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당신네 회사는 78일 후면 파산합니다. 한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78일입니다. 2달 반도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자금 조달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서류를 밀었어요. 은행은 이미 등 돌렸습니다. 독일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건 우리뿐이에요. 한스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니면 중국이 있긴 하죠. 한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국 말입니까? 네. 들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접촉했다고요? 한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좋다고 들었어요. 1조 5천억 원.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상관없어요. 한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중국이 그 돈을 왜 냅니까?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술입니다. 당신네 정밀기계 기술. 그거 빼가려고 돈 내는 거예요. 서류를 가리켰어요. 계약서 잘 보십시오. 기술 이전 조항 있을 겁니다. 3년 내 전부 넘기는 거죠. 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 4년 차부터는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죠. 브랜드 이름만 달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 파는 겁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기술 가져가지 않아요. 같이 키우는 겁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독일 기술, 한국 AI. 합치면 더 강해집니다. 시장도 커지고요. 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본사를 한국으로. 뿌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돌아봤어요. 125년 뿌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망하면 끝인데. 한스가 말을 잃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요? 네. 제 비행기 2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결정 안 하시면 저는 갑니다. 한스가 서류를 받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요? 일주일만. 안 됩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한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전부요? 네. CEO 2년 임기도요? 네. 본사 한국 이전도요?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다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앉았어요.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한스가 앉았습니다. 기운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업이면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스를 봤습니다. 60년 전 당신네 방송국이 제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한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죠. 당해야만 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선택합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틀 내로 계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도연아, 일 잘 됐니? 네. 잘 됐어요. 다행이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산소 좀 다녀와 주세요.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빠한테.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공항으로 갑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위넨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60년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죠.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택시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 색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2월 17일이에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 5명이 함께였죠. 독일 계약 진행 상황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조건은 우리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계약서는 이틀 내 도착 예정이고요. 박 이사가 물었습니다. 인수 금액은요? 6천억 원입니다. 자금 조달은 문제 없습니까? 은행 대출 4천억, 자체 자금 2천억으로 진행합니다. 최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정은요? 4개월 내 인수 완료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중국 측입니다. 왕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 이사가 저를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뭔 일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만 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응접실로 갔어요.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중국 최대 제조그룹 회장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왕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수했어요. 악수가 길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왕이 먼저 말했어요. 독일 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에 성사시키셨더군요. 왕이 웃었습니다. 입만 웃고 있었어요. 소문이 빠르시네요. 이 바닥이 좁지 않습니까? 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쁘실 텐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류를 밀었어요.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독일 회사 저희한테 파십시오. 저는 왕을 봤어요. 아직 인수도 안 했는데 팔라고요? 계약서 사인 전에 넘기시면 됩니다. 왕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1조 5천억 원 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독일에 지불할 금액보다 9천억 원 많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1조 5천억 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권리만 넘기시면 됩니다. 수고는 김 대표님이 하셨으니 차액 9천억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류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200억 원. 김 대표님 개인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수고비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임원들 목도 있습니다. 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사진 1인당 20억 원씩. 5분이시니 100억 원입니다. 3장의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1조 5천억 원, 200억 원, 100억 원. 왕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서류를 봤어요. 한참 동안 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6천억짜리를 1조 5천억에 사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왕이 웃었습니다. 기술입니다. 독일 정밀기계 기술. 그게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9천억 원어치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김 대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술 있으면 시장 장악할 수 있습니다. 9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벌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은 지금 당장 9천억을 버실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요. 왕이 서류를 다시 밀었어요. 독일 회사 경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조 문제, 문화 차이, 기술 이전 과정.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다가 실패하면 6천억 날리는 겁니다. 왕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지금 팔면 확실한 이익입니다. 회사도 좋고 김 대표님도 좋고 임원들도 좋고 모두가 윈윈 아닙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거절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 아버지가 60년 전 독일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거기서 진폐증 걸리셨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왕이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 방송국이 제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벌어가는데 왜 우냐고요. 저는 왕을 봤어요. 저는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증명하려는 겁니다. 뭘 증명하신다는 겁니까? 60년 전엔 우리가 선택받는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라는 걸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감정으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원칙입니다. 우리 기술은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말했어요. 이 조건은 다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다시 없는 조건이니까요. 왕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왕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왕이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방금 그 조건.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비서를 봤어요. 9천억이 큰 돈입니까? 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큰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선택권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60년 전 제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죠. 지금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 팔 수 있어요.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측 제안 들으셨죠? 박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앉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상무가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9천억입니다. 임원 보너스까지 하면. 압니다. 제가 끊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인수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네, 엄마.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엄마, 오늘 중국에서 제안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 9천억 받고 독일 회사 넘기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땀을, 아버지가 들은 비웃음을 돈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어요. 썼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중국 제안 거절. 아버지께 보고 못 드림.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림. 저장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곧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026년 3월 5일입니다. 독일 계약 체결 3주 후였어요. 저는 다시 독일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뮌헨이 아니라 슈투트가르트였죠.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건물이 보였어요. 125년 된 공장.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르틴 슈미트가 나왔습니다. 55세. 공장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마르틴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공장 구경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렸어요.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일합니까? 2,700명입니다. 마르틴이 대답했어요. 가족까지 치면 6,0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장을 지나갔어요. 정밀기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독일 기술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100년 넘게 쌓은 겁니다. 마르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노조 간부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장 노조 간부들입니다. 마르틴이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앉았습니다. 마르틴이 먼저 말했어요.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걱정됩니다. 마르틴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국 회사가 인수하면 구조 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 자르고 임금 깎고.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희는 사람을 자르러 온 게 아닙니다. 키우러 왔어요. 마르틴이 저를 봤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년간 고용 보장. 임금 동결 없음. 복지 유지. 간부 하나가 물었습니다. 중국 제안은 어땠습니까?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중국은 기술만 원합니다. 사람은 필요 없어요. 3년 후면 이 공장 문 닫습니다. 마르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저희 계획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1년차 한국 AI 기술 이전. 독일 정밀기계와 결합. 2년차 신제품 개발. 한국 마이너스 독일 공동 프로젝트. 3년차 글로벌 시장 진출. 매출 2배 목표. 마르틴이 서류를 봤어요. 일자리는요? 늘어납니다. 3년 후 3,000명 목표입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요즘 어느 회사가 사람을 늘립니까? 저희는 늘립니다. 기술 키우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르틴을 봤어요. 위원장님 아버지도 광부셨다고 들었습니다. 마르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료 조사했습니다. 60년 전 루르 탄광에서 일하셨다고요?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거기서 일했습니다. 마르틴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 광부셨습니까? 네. 1100m 지하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65년 9월 12일. 갱도 붕괴 사고 기억하십니까? 마르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요. 한국 사람 둘이 죽었다고. 제 아버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60년 전 제 아버지는 여기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돌아갔죠. 마르틴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을 살릴지 말지. 저는 마르틴을 봤어요. 저는 살리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서지 못했던 자리에 서서 이 공장을 키우겠습니다. 마르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틴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한스 대표이사입니다. 마르틴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스는 중국 쪽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몰래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한스 비서가 우리 편입니다. 넘겨줬어요. 서류를 받습니다. 중국 측과 15번 통화. 최근 2주일 동안이었어요. 한스는 회사를 중국에 팔려고 합니다. 계약 전에요. 마르틴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간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노조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요? 독일은 공동결정제입니다. 노조가 경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마르틴이 설명했습니다. 2,700명이 투표합니다. 한국이냐 중국이냐.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마르틴이 다른 간부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투표 공고하겠습니다. 3일 후 결과 나옵니다. 한스는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마르틴이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노조 투표 진행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3일 후 결과 나옵니다.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독일 노동자들이 우리를 선택할 기회가 생겼어요. 대표님, 60년 전엔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60년 전 당신은 여기서 일했지만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700명이 투표합니다. 우리를 선택할지 말지. 이게 진짜 역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투표 공고했습니다. 한스가 난리입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어요. 법이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 3월 8일. 투표일이었어요. 공장 앞에 섰습니다. 작업자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명씩 투표함에 표를 넣었습니다. 오후 6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기다렸어요. 마르틴과 함께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선거관리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마르틴이 일어났습니다. 총 투표 2689명. 한국 선택 2700명.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700명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전원입니다. 마르틴이 소리쳤습니다. 전원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간부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700명. 전원. 마르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마르틴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공장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60년 전엔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700명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전원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26년 3월 10일입니다. 투표 결과 발표 3일 후였어요. 저는 슈투트가르트 공장 대강당에 있었습니다. 2700명이 모여 있었어요. 노동자 전원이었습니다. 단상에 한스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마르틴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침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3일간의 투표 결과 여러분께서는 한국 측 인수안을 선택하셨습니다. 한스가 저를 봤습니다. 2700명 전원이요.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측 조건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한스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김 대표님. 네, CEO님. 한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무시했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한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때 우리 탄광에서 일하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취소합니다. 한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당신네는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6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한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과 받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길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7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첫째, 3년간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겠어요. 환호성이 났습니다. 둘째, 임금을 깎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늘리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셋째, 이 공장을 키우겠습니다. 3년 후 3,000명이 일하는 공장으로 만들겠어요. 노동자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버지 이름은 김태식입니다. 1965년 24세 나이로 독일에 왔어요.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르 지역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지하 1100m에서요. 노동자들이 저를 봤어요. 1965년 9월 12일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3명이 갇혔고 2명이 죽었어요.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폐증을 얻었어요. 폐활량 42%. 목이 메었습니다. 독일 방송국이 제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벌어가는데 왜 우냐고. 노동자 몇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세요. 폐활량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고 일해야만 했고 비웃음을 참아야만 했어요.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너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게 하려고.
저는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서지 못했던 자리예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60년 전 제 아버지는 여기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2,700명 전원이요. 환호성이 커졌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강당이 들썩였어요. 박수와 환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르틴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김 대표님, 당신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네, 전하겠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독일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갔어요. 오후 4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3층 312호. 아버지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주무신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작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저를 봤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약한 미소였습니다. 독일. 다녀왔니? 네. 다녀왔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독일 공장 인수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그 나라에서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2,700명이 저를 선택했어요. 전원이요. 아버지 입술이 떨렸어요. 60년 전엔 아버지가 선택받지 못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선택받는 쪽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독일 사장이 공개 사과했어요. 2,700명 앞에서 90도로 절했습니다. 아버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때 우리 탄광에서 일하던 나라라고 했던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60년 걸렸지만 우리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산소 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끝났다. 저는 아버지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네, 아버지. 고생 끝났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의 가장 편안한 미소였어요. 잘했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아들. 잘했어. 저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쉬게 해드려라. 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60년 전 당신은 1100m 아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2,700명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서지 못했던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어요. 썼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아버지께 보고 완료. 아버지 말씀 고생 끝났다. 저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60년 전 아버지가 독일에서 봤던 그 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저는 그 별을 보며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6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쪽입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별빛 아래, 아버지의 숨결 아래. 저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1965년 1100m 아래에서 흘린 한 청년의 눈물은 아무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나라의 이야기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나 그 눈물은 2,600명의 선택이 되었고 130년 전통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증명입니다.
1100m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서 답이 되었습니다.